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IBK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건 차장님 그리고 MTN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정 먼저 해야 되겠네요. 발통이 아니라 통발이었다고. 자, 아무튼 오늘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수주에 투자한다면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수주에 투자해도 될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수주에 투자하게 된다면 내수주도 업종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중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제가 우리 두 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질문을 먼저 드리잖아요. 1,000만 원을 드리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종희 의원이 항상 저는 안 할 건데 이래갖고 오늘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내수주에 투자할 만할까요?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저는 투자하고 싶은 종목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장님은 어떠세요? 할 만할까요? 예, 저는 뭐 질문하시는 분위기와 네. 그 우리 시간에 어떤 주제에 부합하는 답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투자를 해야죠. 아. 포트폴리오를 나눠줄 수 있고 네. 지금 시황시류에 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뉘앙스를 보면은 주도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정도로 볼 수 저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내수주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로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황적으로 이제 네. 시황시류가 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사실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중소형주의 회복론이 요새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네. 여기하고 좀 어느 정도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 사실 이건 또 그렇다고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시장을 또 맞이해서 네. 제 주말에도 보고 나니까 저 결정 못하고 있었는데 에스파를 사야 되겠더라고요.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핸드폰 SAS. 교체에 대한 네네. 핸드폰 교체에 아. 대한 스마트폰 교체에 대한 네네.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보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시장도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그쪽 주식들이 좀 네네. 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나스닥이나 4차 산업 아이디어 그런 것들로 미국 나스닥이 강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사실 대형주에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소형주의 강세를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 좀 어렵고 만만치 않은 부분들은 네네.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수급적으로도 고민이 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또 원화 강세를 또 얘기하는 분위기가 또 닿았다 보니까 그 지속 가능성이 항상 환율이라는 건 위아래 맨날 퉁탕거렸기 네네. 때문에 네. 불확실했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4월을 앞두고 네. 원화 강세의 어떤 여건들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쪽에 무게가 더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내수주들의 부양 어떤 주가 부각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게 원화 약세가 수출주, 원화 강세가 내수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그럼 원화 강세도 그 비슷하게 이해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건 다분히 좀 맥락적입니다. 네. 원화 강세가 내수주이며 네. 원화 약세가 수출하는 주식들한테 반드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네. 마치 환율이 약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네. 원화 강세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신문지상은 떠들고 있지만 사실 또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왔어도 난리를 치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또 신문지면의 맞아요. 헤드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좀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퉁탕거리는 과정에서 네네. 맥락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짚고 까고 들어가서 해부하게 되면 네. 반드시 그렇진 않다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우리 시장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건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이게 물이라는 게 어떤 큰 줄기가 있다가도 나누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각 지류로 나누어졌는데 이번에 지류는 이 IT 이쪽이 워낙 컸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쪽으로만 흘러 들어가서 여기 물이 넘치고 있으면 다른 네.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물이 가득 찼다. 네.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흔히 우리가 내수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작년에 한 해 내내 박살난 것들이고 그리고 근데 실적은 근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종목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신고가 쳤다고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 뭐 난리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과거 고점 대비해 보면 아직도 절반도 안 왔거든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년에 박살난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바이오 이쪽만 거의 회복이 안 됐을 뿐 네. 나머지 업종들 쪽으로는 외국인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고 지수가 정체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로 자금이 조금 나누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최소한 바닥은 쳤다. 여기서 네.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또 네. 저평가되었다라는 그런 이슈만으로도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종목군들은 최근 배당 더 주겠다라는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고 좀 일어나고 있는 국면.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주도 분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였지나 네. 이쪽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갔고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잠깐 눈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네. 내수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환경이 네. 변하면서 네. 내수 경기의 회복 기대가 이런 5월달, 4월달 탄핵 국면과 네. 5월달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네. 충분히 환기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변에 네. 예, 그 자영업을 하는 그 우리 동료들, 친구들의 네, 이야기들 네. 들어보면 이번 탄핵 정국에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장사가 그렇죠. 안 돼요. 네. 다 촛불 들고 나가야 되지 밥을 안 사 가게를 먹어요. 방문하는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없었고 아 정말 그 참담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크리스마스 때 그 맥주집을 갔는데 뭐 저하고 그 집 사장하고 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뭐 도저히 네. 축하하거나 뭐 건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네, 이런 네. 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목놓아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최소한 기대로 발현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졌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지금 내수주에 올라가는 뭐 기대감 가운데 하나도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은 지지율을 좀 견고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살펴봤을 때 실제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뭐 추경 편성하고 내수 살리게 들어서면은 실제로 그 당시 뭐 주가가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정권이 새로 들어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고점으로 좀 꺾이는 경향이 있었던가요? 경험적으로 네. 그건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안 했지만 네. 최소한 지금은 기대감의 부각 과정이고 네.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주가란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 발현되는 과정이니까 네.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밸류로 논하는 게 무용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금융시장의 내 장세에서도 첫 장세 봄에 꽃이 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암울한 실적과 가장 암울한 실적 전망이 같이 있을 때 주가가 이상하게 오르면서 밸류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들. 네. 그래서 그 이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융 다음에 실적이 오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데이터를 갖고 네. 있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대감이 나올 때 먼저 오르고 네네. 그리고 또 증시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증시가 뭐 그 신정부와 관련된 기대감 말고 다른 이유로 먼저 올랐다면 실제로 신정부가 들어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니냐 문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뭐 문이 되든 아니 되든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문이 돼도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 되면 더 기형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40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정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손 벌려 봐야 자기들이랑 조금만 뭐 이빨 안 맞으면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농하기 때문에 네. 누가 되더라도 지금 정책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수위 없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네네. 국무총리가 황교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국무총리와 모든 내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그러면 아. 실제로 뽑아놓고 나서 봤을 때 아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라는 생각이 또 생각이 네.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 모멘텀은 오히려 지금은 뭐 나타날 수 있을지 네, 모르나 네. 지지율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뽑아놓고 나면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하겠는데 오래 걸리겠는데라는 시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수주가 또 강세를 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 환율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 환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분분한 것 같고 해석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망하기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환율 전망도 어려운데 내수주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분기에 환율 전망과 내수주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전 내수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또 제가 오늘 투자하라고 말씀드릴 네네. 종목이 환율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환율과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으나 환율 전망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원화의 강세 요인 대표적인 게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거 빼고 네. 그런 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니까 그건 빼고 펀더멘탈만으로 놓고 봤을 때 원화의 강세 요인은 뭡니까? 수출 지표 개선이거든요. 네. 반대로 약세의 요인은 뭐죠? 다시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자연스럽게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요인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느 쪽도 영속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지정학적 이슈가 뭐 1년 내내 가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두 자릿수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좋아하지만 이게 한 해 내내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로 갑니까? 계속 약세로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달러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만약에 예상한 만큼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올리는 것만으로 달러는 아주 강하게 가긴 어렵고요. 네. 반대로 여기서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뭐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 환율의 전망은 아마 1,150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스윙 과정인 것이지 일방적인 강세로 가거나 일방적인 약세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환율 움직임도 단기적으로 좀 등락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하고 전형적으로 네. 또 환율이 유가하고는 사실 이건 곡물가하고 얘기가 되겠네요.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이건 빼고 네. 환율이 지금 시황시류적으로 네. 지금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원화가 급박하게 또 약세로 돌아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이슈는 워낙 강세 쪽에 있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워낙 강세와 내수주라는 것들은 뭐 주로 대표적으로 음식료나 원자재 수입으로 대변된 네네.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가 되면 당연히 사오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오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을 환율만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랜 그 강세 흐름들이 지금 네. 다분히 정체되거나 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수입 비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곡물 가격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테고 그 네. 다음이 환율일 텐데 곡물 가격 자체도 수요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과 함께 여기서 이제 유가와의 상관도가 드러나는 유가를 여기서 네. 7, 80불, 100불을 예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작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행보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강점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가 내수주를 볼 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환율 변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곡물 가격 변수도 있을 거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환율과 연동돼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자, 이 변수들을 다 우리가 손꼽아서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내수주 강세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끌어온 장이 확실합니다. 이 장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끌어온 장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이 장도 끝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를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대에서 계속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깨고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시 떨어지든지에 따라서 네. 내수주들의 흐름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주는 지금 부수적인 요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주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현재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아니면 빠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좀 따져보게 되면 지금 내수주들이 실적이 왜 좋아졌느냐? 네. 큐가 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C. 비용을 낮추면서 사람 자르고 네. 그다음에 뭐 비용 낮출 수 있는 거 최대한 쥐어짜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그러면 그게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수출 지표들은 좋은 상황입니다만 내수 지표들 중에서는 아직도 좋은 게 뭐 거의 없거든요. 네. 일부 뭐 건설업 지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 부분만 있을 뿐 뭐 언급해 주셨다시피 뭐 실생활에서 봐도 내수가 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런 지표는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배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매력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또 희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연결고리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배당을 할 때 몇 %로 이제 하지 않나요? 최소한 시장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1.5%인데 네네. 그럼 최소한 배당률이 2% 이상은 돼야 배당세를 고려했을 때 네.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 이상의 배당률을 고려를 하면 시가 배당률을 고려를 하면 최소한 그 정도 시가 배당이 유지될 정도로 주가가 낮아야 되겠죠. 근데 주가 올라 버리면 그것도 희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수주는 계속 강세로 가긴 어렵다. 네. 지금 전체적인 이 흐름상.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수주들의 강세는 뭐 길어야 2분기 정도까지. 물론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네. 내수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뭐 2분기 그러니까 대선의 초입 국면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생각은 매크로 어떠세요? 지수 중에서 좋은 것도 있어요. 소비 심리 지수가 지금 네. 96.7로 안 되게 전월 대비해서 무려 2포인트 이상 올라온 네네.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대여섯 달째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이건 우리가 그 이 와중에 봐야 될 지표이고 네네. 또 꼭 내수가 아니라도 네. 수출이 좋아지면 3월 수출 또 좋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출이 좋아지면 결국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게 고용으로 가서 소득이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네네. 큰 어떤 시차 상관관계를 둔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생각하면 내수주 강세를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네.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네, 있는 네.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걸 어렵죠. 그래도 위원님은 적어도 한 2분기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혹시 차장님 뭐 불편하시면 넘어가도 되는데 예. 좀 말씀. 별로 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불편하냐고 물어보시면 사이가 고집이 생기네요. 예, 저도 한 2, 3분기 정도는 네.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런데 항상 네. 이 순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냉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미 달려와 오늘 홈쇼핑주들 벼락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뭘로 설명해? 오늘의 악세라도 맞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좀 길어진다라는 개념보다 종목별로 좀 왜냐하면 그렇게 봐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밸류가 기대감 영역에서 별거 아닌 거라 뭐 그런 네네. 것처럼 제가 말을 했지만 밸류 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빈유 같은 것도 막 20배씩 하는데 네. 저는 이거 사실 납득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부각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걸 갖고 저한테 항상 얼마 투자할 수 있냐고 네네. 물어보시면 저는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짧게 가서 그렇죠. 그렇지. 네네. 그런 관점으로 가질 수 있는 지금 시황시류에 맞는 섹터인 거는 네.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수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투자해 볼 만하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증명을 해봤고, 검증이죠. 뭐 좀 해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인가? 업종도 좋고 종목도 좋은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업종인가요? 종목인가요? 저는 업종이자 종목이다. 왜냐하면 그 업종 내에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신업종을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지난 한 10년이 넘는 구간, 거의 20년 가까운 구간 동안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라 거의 배당주, 안정주, 그다음에 네. 베타 개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혀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계속 뭐 얘기 나오는 뭐 갤럭시 시리즈가 많이 팔릴 거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저는 뭐 예전부터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고 있고 앞으로도 안 믿을 건데 네. 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5G하고 IoT 시장이 되게 되면 뭐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느냐? B2C 시장밖에 없었던 통신 시장이 네. B2B와 B2G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B2G는 뭔가요? B2G는 정부. 네. 그래서 지금 IoT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네네.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뭐 센서 이런 것만 되면 끝인가요? 그게 정부의 메인 교통통제 시스템과도 연결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V2X라고 하는데 V2X라고 하면 X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통신망을 전부 다 통신사가 담당할 수는 없겠으나 네. 어쨌든 상당 부분은 통신 플랫폼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다른 쪽이 가져갈 거다. 통신사가 가져가는 네.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업체가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통신망의 전반적인 이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G를 계속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가 되고 IoT가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R, AR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5G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5G가 되는 순간 어쨌든 시장은 B2B와 B2G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산간 도소벽지에서 원격 의료 네. 이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네트워크, 통신망이 네, 필요하거든요. 통신망이 필요하죠. 근데 통신망이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맥박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것을 또 실시간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LTE 플러스 정도의 속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그때는 자연스럽게 B2C가 아닌 B2B와 B2G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통신주에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국내 시장에서도 얼라이언스를 일본, 미국과 같이 가져가고 있는 KT나 SK텔레콤에 대한 투자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SK텔레콤하고 KT가 누구랑 얼라이언스를 가져가고 있냐면 버라이즌과 NTT 도코모랑 가져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통신사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놓여 있는 종목군들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5G와 관련된 통신 특허까지도 독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방어주, 내수주, 배당주로 여겼던 통신주가 다시 성장주로 돌아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네. 주가가 내린다면 꾸준하게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KT까지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뭐 업종을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종목? 아, 네. 예. 저도 공감을 하면서 네네. 저는 전통적인 내수 업종 가운데서 네. 말씀을 드려보죠. 유통, 뭐 음식료, 뭐 내수건설 쪽, 주택 쪽에 관련된 건설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통에서는 뭐 이마트가 지금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일렉트로마트를 비롯해서 네네. 이마트가 해왔던 국내 유통산업의 어떤 고착화된 어떤 수익 구조, 저수익 구조, 네. 딱 틀에 박혀 있는 그 내수 산업의 한계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실적으로 막 부각되고 있는 지금 첫 발자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13배, 뭐 1.0배 약간 넘을 거예요 아마 PBR도. 네네. 그래서 갈 길이 뭐 여기서 끝난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유통업종에서는 해주면서 네. 또 우리가 지난번에 화장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여기보다 약간 한 발 사드 어려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유통주 가운데 결국 소비 심리를 건드린다면 백화점에 대한 생각들도 해줄 수 있다. 네. 주가 굉장히 싸죠. 네. 그래서 롯데 말고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쪽에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건설주도 우리나라 좋은 건설주들 많습니다. 뭐 근데 이것도 역시 밸류가 뭐 다 0.6배, 0.7배 수준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현대산업개발이 한 1.2배 정도 가고 있거든요. 비싸게 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네. 이게 뭐 2배 가는 이런 리레이트까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지금 이 흐름을 충분히 바꿔놓을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는 기대할 수 네. 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엄청난 그 수령금 자산 가치라든지 네. 또 검증된 리스크 관리력 같은 것들이 주택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내수 업종을 좀 아우르는 네. 뭐 투자하면 좀 곤란해야 될 종목들도 좀 있어요. 이 가운데서는 네. 그런 것들 좀 차치하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내수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은 어디인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R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최용권 차장과 MTN 김종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